건물 준다며 시어머니 떠넘긴 시누이. 6개월 뒤 충격 고백. 충격적인 유언이 장례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검은관 앞에서 변호사가 낭독하는 유언장의 내용에 참석자들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5년 동안 어머니를 잘 모시는 사람에게 이 건물이 10억 상당을 준다. 그 순간 검은 상복 사이로 탐욕의 눈빛이 번뜩였죠.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영진의 소나귀가 내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평소 무관심하던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는 남편의 음성은 달콤한 독약 같았어요. 야간 교대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내게 시어머니 봉양이라니. 숨이 턱 막혔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소나귀의 힘이 강해질수록 내 마음속 불안도 커져갔어요. 시어머니 말순 여사가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죠. 짐도 풀기 전 거실 한가운데 신주단지를 차려놓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이게 시작인가 싶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지옥문이 열렸죠. 아침마다 쏟아지는 폭언, 음식을 던지고 화장실에 숨어 울음을 삼키는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겨우 잠든 내 방문이 폭풍처럼 열렸어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몸이 떨렸지만 옆에서는 남편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그는 결코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준비, 병원 근무, 밤늦게 귀가해도 기다리는 것은 시어머니의 불평뿐이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눈물이 핏빛으로 변해도 꾹 참았죠. 식탁에서 숙제를 도와주던 아들의 머리를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독서를 퍼부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억눌렀죠.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했을 때 돌아온 차가운 대답이 가슴을 찢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건물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했죠. 매일 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나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독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생일날 정성껏 차린 생일상을 시어머니가 한 손으로 쓸어버렸어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사이로 아이의 눈물이 떨어졌죠.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나를 배신했어요. 애미가 더 잘 차렸어야지. 뭘 애한테 짜증을 내냐? 시어머니의 편에 선 남편을 보며 내 심장이 얼어붙었죠. 밤마다 남몰래 찾아보는 이혼 상담 사이트. 그러나 아이와 미래를 생각하면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내 얼굴이 점점 헬쑥해지는 것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20억 건물을 위해 자신을 팔아넘긴 인생이라니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점점 내 영혼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이미 예전의 민주가 아니었죠. 핏기 없는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짙어지는 다크서클. 단 며칠 만에 5년이 지날 거라고 믿었던 내 희망은 산산이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형님 윤정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주야, 엄마 건강이 안 좋아. 내가 모실게. 갑작스러운 형님의 효심에 의아했지만 남편은 너무나 기뻐했죠. 단 하루 만에 시어머니의 짐을 싸서 형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지옥의 서막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잠시나마 찾아온 평화에 안도했을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떠난 집 안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녁 식탁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지 일주일, 마치 무거운 덩어리가 가슴에서 사라진 듯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아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더 이상 방문을 닫고 숨지 않았죠. 남편 영진은 갑자기 다정한 남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런 평화를 느낀 게 얼마만인지 가슴 한편에서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죠. 평화는 단 3일 만에 깨졌습니다. 한밤중에 형님 윤정의 다급한 전화벨이 울렸어요. 소화기 너머로 히스테릭한 비명이 들려왔죠. 형님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형님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주변 이웃들이 모여들어 구경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죠. 형님은 오열했습니다. 건물은 필요 없다며 절규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경찰관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불효막심하다며 신음하는 연기가 너무나 뻔했어요. 하지만 경찰과 이웃들은 그 연기에 넘어갔죠. 결국 시어머니를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6개월만 더 참자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죠. 형님도 6개월도 못 버티고 포기했는데 내가 5년을 어떻게 버티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남아있는 자존심을 위해 다시 시작해야 했죠. 시어머니의 귀환과 함께 지옥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더 포악해졌어요. 식탁에 올린 반찬을 보더니 접시째 바닥에 내던졌죠. 깨진 그릇 조각 위로 떨어지는 내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회사 야근이라며 도망쳤고 아들은 방에 숨었어요. 혼자서 깨진 그릇을 치우며 손가락이 베었지만 그 아픔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밤마다 침실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이대로 5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니, 6개월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동료들이 내 안색을 걱정했죠. 한 선배는 내게 쪽지를 건네며 상담센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족 문제라며 애써 웃어넘겼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야 한다고 자신을 세뇌시켰죠. 아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급히 케이크를 사들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명할 새도 없이 생일 케이크가 바닥에 처박혔죠. 화장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자유조차 빼앗긴 채로요. 거울 속 내 모습은 마치 유령 같았어요. 핏기 없는 얼굴, 창백한 입술,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원래 그랬다는 말에 심장이 얼어붙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그저 도구였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모시는 희생양, 그리고 그 보상으로 얻게 될 건물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죠. 매일 밤 귀가 후 몰래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어쩌면 무언가 단서가 있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며칠을 뒤지다 발견한 낡은 금고. 비밀번호를 이리저리 시도하다 우연히 시아버지의 생일로 열렸죠. 금고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어요. 이 건물의 진정한 상속자는 며느리 민주다. 단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되 학대받으면 즉시 무효. 변호사의 자필 확인서까지 첨부된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왔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형님이 알고 있었을까? 아니,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켰어요. 이제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겁니다. 5년간의 고통을 견디라고요? 아니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차례였죠.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에 처음으로 복수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어요. 시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휴대폰 녹음 앱의 파일들이 하나둘 쌓여갔어요. 아침마다 시작되는 폭언, 음식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는 소리, 아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모든 순간이 증거로 남았죠. 가슴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예약을 했어요. 진짜 유언장을 손에 쥐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금고에서 발견한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강 변호사는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 증인 서명도 있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변호사는 티슈를 건네며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의 조언은 명확했죠. 녹음한 증거를 더 모으고 가족회의를 열어 유언장을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공개하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제가 동행할게요. 그 말에 용기가 솟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아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위해 참아온 시간들이 이제야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휴가를 내고 가족회의 날짜를 잡았죠. 남편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형님 윤정에게도 연락했어요. 형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가족회의 당일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 영진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꾸 시계를 확인했어요. 형님 윤정은 건물 이야기가 나올까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고압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가 정시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하기도 전에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담긴 가방을 열었어요. 그 순간 남편과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무언가 직감한 듯 했습니다. 고 김진석 씨의 진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무슨 소리야? 유언장은 이미 공개됐잖아. 하지만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유언장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이 건물의 진정한 상속자는 며느리 민주다. 단,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되 학대받으면 즉시 무효. 읽어내려가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형님은 입을 틀어막았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은 사기야. 조작이라고 남편의 고함 소리가 집 안을 울렸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공증 서류와 증인 서명을 보여주었죠.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앞서 공개된 것보다 날짜가 이후이며 서명과 공증이 모두 유효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님 윤정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히스테릭한 웃음이었죠.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줄 알았어. 형님의 폭로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뭐라고? 너도 알고 있었어?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민주에게 건물을 준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유언장을 바꿔치기 했지. 내가 아내를 이용해서 건물을 차지하려 했잖아. 형님의 말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남편과 형님이 공모했던 것이었죠. 이 배신자들. 시어머니가 갑자기 형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형님도 질세라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변호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진정하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방 안을 채웠습니다. 김민주 씨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모욕, 폭언이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단 하나만 원했어. 오랜만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인간적인 대우.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5년간 쌓인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렸으니까요.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집안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남편 영진은 밤새 거실을 서성이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형님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더니 연락이 두절됐죠. 시어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휴전 협정이 맺어진 듯한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튿날 아침 남편이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눈밑이 퀭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했죠. 민주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5년 전에 그 말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사기야. 내가 설마 이걸 노린 거냐?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5년간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게 한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사기꾼 취급하다니.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차분히 대답했죠. 이혼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주세요. 출근길.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내 얼굴이 환해졌다며 놀라워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그저 미소로 답했죠.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화장까지 했죠. 민주야, 이제 엄마 말 좀 들어볼래? 갑작스러운 존댓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경계하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사실 엄마가 그동안 너무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건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잘 지내자. 연기였어요. 너무나 뻔한 연기였죠. 혀를 내두를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진심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어떻게. 폭언이 시작되려는 찰나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었어요. 다음 날 형님 윤정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밤새운 듯 했죠. 민주야, 내가 잘못했어. 형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건물은 내 것이라고. 숨겨왔던 진실이 형님의 입을 통해 하나둘 드러났어요. 형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진짜 유언장에 대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영진과 함께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변호사에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욕심이 났어. 20억이라니. 하지만 엄마랑 3일도 못 살겠더라. 형님의 눈물 어린 고백이 계속됐죠. 도와줘, 민주야. 난 더 이상 이 집안에 발도 들이지 않을게. 그냥 내가 가져. 형님의 절박한 호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배신과 상처를 견뎌왔으니까요. 형님, 이제 와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모든 건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형님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아버지가 널 가장 믿었어. 그래서 건물을 내게 준 거야. 우린 모두 그 믿음을 배신했지. 형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조용히 내 편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문득 그리움이 밀려왔죠. 그날 저녁 남편 영진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건물 앞에서 거래처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 우리 망했어. 다 망했다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배달업체를 운영하며 쌓인 빚이 상당했고 건물을 담보로 사업 확장을 계획했다는 고백이 이어졌어요.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의 모습에 겁에 질린 눈빛이었어요.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죠.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동안 아이에게 보여준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모든 지옥 속에서 아이도 함께 고통받았을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결정적인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해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의 요양원 입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격렬히 저항했어요. 내가 죽어도 안 간다. 이 폐역한 년. 하지만 의사의 소견서와 녹음된 증거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니, 이젠 전문가 손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가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5년의 시간을 돌려줄 수는 없었죠. 어머니,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배웅을 하며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녹음된 증거와 형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남편 영진은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지만 법정에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죠. 재판장은 남편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우자를 학대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날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5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실감이 밀려왔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어요. 함께 일하던 간호사 선배가 등을 토닥여 주었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차례야. 아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기 방을 갖게 되어 신이 났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 안 와?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렸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단단히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아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해. 건물 상속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시아버지의 진짜 유언대로 건물은 제 명의로 이전되었죠. 20억 상당의 건물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간호조무사로 일해온 제게는 꿈같은 일이었어요. 형님 윤정은 시골로 내려가 살겠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채소를 가꾸며 조용히 지내는 듯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던 그 당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건물에 대한 욕심이 부른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쓰러움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의외로 잘 적응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갈 때마다 직원들은 말순 여사가 다른 노인들과 어울려 지내며 표정이 밝아졌다고 전했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는 저를 보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문 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어요. 민주야, 나 여기 친구가 생겼어. 낯선 존댓말에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말투였죠. 요양원에서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와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학대와 분노로 가득 찼던 그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미안하다,
민주야,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랐습니다. 내가 나이 들면서 더 못된 인간이 됐나 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요양원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듯 했죠. 여기 오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겠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던 가슴에 작은 평화가 스며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세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었죠. 용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죠. 병원을 그만두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차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건물 1층에 비어있는 상가, 그곳에 작은 카페를 열면 어떨까?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카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카페 주인님 되는 거야? 멋지다. 아이의 환한 미소에 더욱 용기가 생겼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며 카페 인테리어와 메뉴를 구상했죠. 오랜 시간 남의 지시에 따라 살아온 제가 드디어 제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그래, 해방 카페. 저 자신의 해방뿐 아니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다른 이들에게도 잠시나마 해방감을 선사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로고 디자인부터 메뉴판까지 직접 구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2달간의 준비 끝에 해방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오픈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왔죠. 병원 동료들, 아들의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이웃 주민들까지. 커피를 내리며 느껴지는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삶이구나 싶었어요.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며느리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아이를 데려와도 되는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것이 제가 꿈꾸는 해방 카페의 진정한 모습이었죠. 남편 영진은 가끔 카페 앞에 서성이며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빚더미에 앉아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했죠.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과거의 한 조각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해방 카페의 사장님이자 한 아이의 당당한 엄마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시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면 분명 미소 지으실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팔지 마라. 난 이제 나로 산다. 카페 한쪽 벽에 작게 새긴 문구가 오늘도 저에게 힘을 줍니다. 해방 카페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들로 매일 북적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이 의외로 카페 운영에 도움이 됐어요. 환자들 대하듯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니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죠. 특히 직장맘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카페의 특별한 점은 엄마들의 쉼터 코너였어요. 아이를 데리고 와도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해방 토크는 며느리들의 고충을 나누는 시간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어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어요. 직원으로 3명의 며느리를 고용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었어요.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했죠. 이들에게 최고의 복지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가치를 알았으니까요. 건물 관리도 직접 시작했어요. 2층은 공유 오피스로 리모델링해 청년 사업가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했습니다. 3층은 여성들을 위한 취업 교육센터로 탈바꿈했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여성들이 겪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을 돕는 공간을 만들었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민주 씨가 사장님이신가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김말순 여사의 담당 간호사입니다. 시어머니의 간호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말순 여사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지만 계속 민주 씨를 찾으세요. 간호사의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요양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버스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요양원 병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그동안 많이 야위셨죠. 제 발소리에 고개를 돌리시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주야, 와줘서 고맙다. 떨리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전과 달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상 옆에 앉아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미움보다 연민이 더 컸어요. 한때는 모두를 통제하던 강한 여인이 이제는 병상에 누운 노인이 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서툰 손길로 베개 밑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떨리는 손으로 건넨 편지였어요. 열어보니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나의 모든 재산을 민주에게 남긴다. 시어머니 영희의 또 다른 건물 증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건데 내가 가져. 내 아들보다 내가 훨씬 현명하게 쓸 테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죠. 미움, 연민, 감사, 그리고 마침내 용서까지.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이건 어머니 것이에요.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편지를 돌려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죠.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한다며 집착했는데 정작 난 한 번도 가족의 의미를 몰랐구나. 시어머니의 깨달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었죠.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제 영혼에 새로운 날개가 돋았죠. 카페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르신 쉼터도 만들어요. 시어머니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상했어요. 아픔이 치유의 씨앗이 되는 순간이었죠. 과거의 상처가 더 넓은 사랑으로 확장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왜 아빠랑 안 살아?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자니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어요. 때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어. 엄마는 너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근데 엄마, 요즘 엄마가 웃는 모습이 좋아.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제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보다 당당하게 맞서 싸운 결정이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 우리만의 작은 파티였죠. 비슷한 아픔을 겪은 여성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 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 저도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막내 직원의 고백에 모두가 응원의 박수를 보냈어요. 해방 카페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상처 입은 영혼들의 치유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기 속에 우리의 아픔과 희망이 함께 어우러졌어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이렇게 값진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가끔은 하늘에서 시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방 카페가 문을 연 지 1년이 되는 날,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해방 1주년 기념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안팎을 꾸미고 특별 메뉴도 개발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여 인터뷰까지 했죠. 가정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은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행사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문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죠. 손님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 영진이었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망설이다 결국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를 본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고개를 끄덕여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영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카페 한쪽 테이블로 안내했죠. 마주 앉은 영진은 예전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분명했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영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건물의 일부만이라도 담보로 써야 해. 역시나 예상대로였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이 건물은 이미 사회적 기업 명의로 전환했어. 영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재산이잖아. 고함을 지르자 카페 안의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차분히 설명했죠. 이 건물은 더 이상 개인 재산이 아니야. 해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법인화했어. 가정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을 위한 자립지원 공간으로 만들었어. 영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미쳤군. 20억짜리 건물을. 말도 안 돼.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질적 가치만을 보고 있었죠. 돈이 전부는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고통받지 않길 바랄 뿐이야. 떠나기 전 영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행복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얻은 거야. 진정한 나를. 영진의 눈에 잠시 깨달음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 영진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서 만난 형님 윤정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민주의 방문에 의아해하는 형님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수술은 길고 어려웠지만 영진은 무사했습니다. 의식을 찾은 그는 제 모습에 놀랐어요. 왜 왔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당신은 내 아이의 아버지니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실을 나오며 형님과 마주쳤습니다. 윤정은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주야,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마음속으로는 늘 미안했어. 형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형님도 새 출발하세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요양원에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죠. 영진이가 사고 났대.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스쳤어요. 많이 다쳤니? 상태를 설명해드리자 한숨을 내쉬셨죠.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떨리는 고백이 이어졌어요. 내가 너무 욕심 부렸어.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를 내 맘대로 하려고 했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가족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였어. 요양원을 나오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아무리 깊은 증오도 언젠가는 녹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마음속 구름도 완전히 거친 듯했죠. 해방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일반 손님들뿐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 직업 훈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죠. 모두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가족이 되어갔어요. 아들은 중학생이 되어 훌쩍 자랐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그 불안한 눈빛의 소년이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밝은 청소년으로 성장했죠. 엄마, 나중에 커서 법률가가 되고 싶어. 엄마처럼 약한 사람들 도울 거야. 아이의 포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모든 상처가 결국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워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되고 성장하고 있었죠. 해방 카페의 벽에 작게 새긴 문구를 매일 아침 읽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팔지 마라. 난 이제 나로 산다. 이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제 삶의 신조가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가 아닌 오롯이 민주로 살아가는 시간.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죠. 해방 카페가 문을 연 지 2년째 되는 날, 지역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대 피해 여성들의 희망, 해방 카페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의 전면 기사였어요. 취재차 방문한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눈물을 훔쳤죠.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카페는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로 넘쳐났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가정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어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남편 영진의 어머니, 시어머니 말순 여사였죠. 휠체어를 타고 요양원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며느리의 용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모든 학대와 폭언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지옥 같은 시간을 선물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용서해 주었지. 시어머니의 고백에 촬영장은 숙연해졌어요.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국에 방영되었어요. 방송 이후 카페 메일함에는 수많은 사연이 도착했죠.
민주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한 통 한 통의 메일이 제게는 큰 위로와 보람이었습니다.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해방 카페는 이제 단순한 카페를 넘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호점, 3호점을 열었고 각 지점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우선 채용했어요. 카페 수익금의 일부는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죠. 제 상처가 다른 이들의 치유제가 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더욱 끔찍하게 자랐어요. 법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엄마, 나중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될 거야. 아이의 꿈이 저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상처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요양원의 시어머니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매주 찾아가 손을 잡아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죠. 민주야, 내가 그렇게 미웠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네, 정말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형님, 윤정도 참석했어요. 우리 셋, 시어머니의 몇몇 친구들,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이 전부였죠. 영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해외로 떠났다고 했어요. 장지에 꽃을 놓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형님 윤정과는 시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윤정도 많이 변했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민주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욕심에 눈이 멀어 살았을 거야. 형님의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5년 전 그 유언장이 낭독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 삶을 온전히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롯이 김민주로서요. 20억짜리 건물보다 값진 것은 바로 이 자유였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자. 해방 카페의 문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커피만을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희망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느끼러 오는 것이죠. 저의 아픔이 만들어낸 이 공간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팔지 마라. 난 이제 나로 산다. 카페 벽에 새겨진 이 문구는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칠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해방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와 함께 희망의 이야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